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국영수에만 신경 쓰고 점수에만 신경 써야지 뭐 주식이나 돈 버는 거에 벌써부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은 완벽하게 경제나 금융 이것에 무지한 상태에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주식 공부하고 뭐 부동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너무 늦는다는 얘기죠.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교육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국선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재테크하면 주식과 부동산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포함해서 좀 다른 주제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더 긴 시야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한 자녀 금융교육인데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의 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볼 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재테크 교육 전문가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신진상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제가 경력을 보니까 이제 기자로 우선 경력을 이제 시작하셨고, 이제 대치동에서 스타 논술 강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재테크와 또 입시 상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하실 수 있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기자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뭐 제가 별도 첨언드릴 건 없는데,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만 19년째 하고 있고요. 서울고 의치한 합격생의 학생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주식 이런 다양한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갖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넘게 이제 입시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 되게 합격자 많이 내셨죠. 명문대, 스카이 명문대랑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자를 많이 내셨는데, 사실 이번에 신간을 내신 게 청소년을 위한 좀 책이어서 제가 봤는데, 10대를 위한 첫 아바타 경제 수업 이 책인데요. 이게 청소년 입시책인 줄 알았는데 경제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전문가신데 청소년 경제금융 교양사를 펴내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런 책을 꼭 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입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주요 과목 국영수 과목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학생들이 너무 국영수 문제 이제 풀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낸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대학을 다시 다니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낭비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자기가 만날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로 미래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로 경제를 풀어가면 쉽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글을 책에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많은 40대, 50대 학부모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청소년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 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교육을 시키기에도 좀 바쁘실 거고, 사교육비가 사실 또 많이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청소년 금융교육까지 좀 이제 시켜야 되는데, 현재 뭐 청소년 금융교육이 대부분 이제 가정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시나요?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물론 대부분 중고생들이지만 이들 중에서 집에서 따로 부모님께 경제교육을 받냐, 금융교육을 받냐고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경제교육,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국영수에만 신경 쓰고 점수에만 신경 써야지 뭐 주식이나 어떤 돈 버는 거에 벌써부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2명 정도 예를 봤는데, 그게 이제 경제경영을 진학하는 학생이 모의 주식 대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익률도 올리고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건 학생부 종합을 위한 스펙을 위해서 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중고생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해요. 경제 경영 교육은 거의 뭐 사실 전무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경제 과목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명 수준으로 3,000명밖에 안 돼요? 가장 어렵다는 물리투나 화학투보다도 선택자가 적어요. 아마 그것도 교육과정이 바뀌면 2028년부터는 아마 사라질 운명이 처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청소년은 완벽하게 경제나 금융 이것에 무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주식 공부하고 뭐 부동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너무 늦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 면에서 세계 꿀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존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어떤 입시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서 어떤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일찍부터 가족과 함께 금융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는 전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사실 대치동의 뭐 소위 학원가 분위기를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보통 뭐 영어나 국영수 위주로 막 선행학습이랑 엄청 많은 학원 시술을 다니면서 애들 사실 사교육비도 많이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도 부담이고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점수 1점, 입시 어쨌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교육에만 매진하는 게 현실인데, 근데 이거를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사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드리는 게 과연 투자 효과가 좋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교육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형수, 선생님들이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5개 보기 중에서 답 골라가지고 정답 찍는 이 형태의 사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2010년대 초반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제경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테셋이나 테스트, 외경에서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그런 일시적인 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자격증이 더 이상 입시에 반영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쑥 가라앉았거든요. 저는 그런 공부들을 차라리 경제경영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이 차라리 도움이 되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그쵸? 아무리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어렵게 경제지문 나온다고 경제지문 속에서 답은 다 있는데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국영수 교육에다가 경제 사교육까지 받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 사교육은 제일 좋은 거는 경제는 사교육이 필요 없고, 뭐 안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주식 공부해보고 직접 투자해보는 거거든요. 그 이상, 경험 이상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 봤어요. 자녀에게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시는 부모님들 봤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하시더라도 진짜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사교육을 선택해서 골라서 하시는 게 낫지. 그냥 무작정 점수 올리기, 무작정 등급 올리기,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책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 금융 교육의 한계이자 문제점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경제 금융 지식이 대부분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이 흐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부모 세대부터 충분한 경제 금융 교육이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현실의 10대와 2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경제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고 사립의 강북의 명문 사립학교 초등학교 교사인 후배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일기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오늘은 네이버 주식에서 무슨 종목을 찾았다, 이런 기사가 발견돼서 그 학생은 이제 한남동에 사는 거의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시면서 깡통계좌도 사주니까 진짜 깡통계좌로 얘기를 했대요. 네가 자본주의가 뭔지 스스로 한번 배워봐라. 그래서 기업의 PER도 찾아보고, 그리고 종목 외국인 소진율도 찾아보고 해서 네가 정말 그 돈을 영원으로 만들어도 좋으니까 네가 그걸 하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자본주의를 배워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분들은 앞서가시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부자들, 일반인들은 일단 학부모님들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 낮았어요. 근데 한 불과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은 필패,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패가망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주로 강남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강남 부동산 필패론을 외치면서, 근데 그게 부동산을 또 자녀한테 교육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약간 위험자다는 생각하고 꺼려하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뭐 자녀랑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아니면 무슨 비트코인이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정내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경제교육, 밥상머리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죠. 근데 학교가 나서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뭐 그 중에 재테크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재테크 중에 특히 주식이나 이런 것 중에 정말 자본주의적인 저거라고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경제경시가 있고 테셋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내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전에 문과에 좋은 상위권 학생들이 있지만 지금 문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과 가서 의대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도 신경도 못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교육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때 이미 늦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이버 주식 찾아가지고 자기가 종목 찾아가지고 자기 종목 골라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주식 공부해가지고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청소년들부터 시작되는 경제교육, 금융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 젊은 그 투자자일수록 좀 더 위험 추구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주식으로 따지면 좀 더 테마주나 급등주에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투자 연령이 낮은 20, 30대 투자일수록 많은 비중이 있고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그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대박 한 방을 노리는 젊은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작가님은 본인의 여태까지 다양한 자산에 사실 투자를 해보셨는데 투자 원칙과 노하우 중에서 자녀에게 이런 투자 원칙과 노하우는 꼭 물려주고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입니다. 증권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투자 원칙 중에서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거라면 저 주저없이 이걸 선택하겠어요.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 성장주 장기 투자만이 사실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물론 성장주 장기 투자가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표에 갇혀가지고 2,400과 3,300을 진짜 앞으로 몇 년째 저는 그런 날은 오지 않고 뻥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떨주 몰파를 해야지 무슨 성장주 장기 투자냐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차 전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미래의 10년 뒤에 10배 오를 10배고 종목들은 이미 사실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와 함께 그 미래에 어떤 종목이 뜰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야 정말 2차 전지 근데 사실 2차 전지 중에서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LG엔솔이 부동이 1등이 될지 아니면 진짜 에코프로그램이 여전히 양극재에서 넘버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업종이 뜬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업종을 공부하면서 그 업종에 아니면 그 자신이 없으면 ETF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성장주 장기 투자를 하고 아니 미국 주식이 정말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스파이더는 아시다 큐쿠쿠를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이렇게 성장주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진짜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 기업과 함께 성장의 그 열매를 결실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는 입장에서 투자를 권유하신다면 자녀들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수익률에도 플러스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우량주와 성장 산업의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투자를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자녀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하고 싶은 제일 큰 투자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장 산업들 많이 다뤄주셨어요. 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 NFT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10대들에게 이번 책을 쓰시면서 이게 사실 단기성 테마로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뭔가 성장 전망을 작가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 세 개 분야를 유독 뭐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도 있는데 이 세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소개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첫째 메타버스와 NFT라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조금씩 비슷하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저는 인공지능은 제가 책을 이미 쓰기 전에 쓰고 나서 챗GPT가 유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가 이렇게 뜨면서 다시 7년 만에 인공지능이 붐이고 요즘에 뭐 거의 챗GPT가 자기 개발서 쓰고 그냥 챗GPT 저자로 그냥 질의응답식으로 책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와 NFT는 조금 여러분들이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NFT는 2021년도에는 좋았는데 작년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 올해도 그렇게 썩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그건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희소성의 원칙은 모든 걸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한계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 자본주의의 어떤 최대 약점, 결국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욕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메타버스에 빠져들어서 물론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상현실의 더 음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걱정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될 거예요.
NFT는 메타버스를 움직이려면 가상의 돈이 필요한데 결국에 메타버스 내에서는 NFT는 화폐가 돌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 이후에 추구해온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시켜가는 거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 NFT는 빠질 수 없는 개념이고요. 이건희 회장이 90년대 초반에 이런 말을 하신 거를 그 딱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런 얘기를 불쩍 하신 거예요. 회의 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가상현실이 현실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삼성전자는 먼저 기술적 해자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더라고요. 저도 허문영 기자가 쓴 그 평론집을 보고 읽었는데 회한이 있었던 거죠. 있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 NFT는 시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에 7년 전에 뛰어드신 분은 그때 구글이 많이 올라가지고 좋았을 테지만 7년 동안 또 잠잠한 했잖아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챗GPT가 또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물론 챗GPT가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인공지능은 테마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 NFT는 지금이 굉장히 잠잠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애플이 됐든 MS가 됐든 MS는 애플이나 MS는 조금 메타버스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는데 여하튼간 그런 형태로 인간의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실과 비슷한 어떤 체험 공간을, 경험 공간을 마련해주는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대들은 자기가 만날 미래는, 그죠? 예, 메타버스라는, 그죠? 그리고 NFT라는 미래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아무리 그죠? 사람들 관심이 뇌에서 잊혀졌고, 그리고 NFT가 판매가 저조하다고 해도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과 함께 메타버스 NFT가 10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마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지에 대해서 일단 대치동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군지에 서울에 보도 주로 알려진 뭐 대치동, 목동 그리고 또 노원구, 중계동, 강동구 요 정도 4대 학군 플러스 혹시 좀 그 수도권 또 전국 단위로 보셔서 여기는 학군지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학군지로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용성 중에 성동구에는 한대부고라는 자사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좋은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는 마용성은 진짜 한강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이 학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용산도 여기 용산고라든지 그리고 중경고가 용산고는 과학중점학교고 이제 중경고는 사회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 그 강한 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마포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라졌다가 마포에 어떻게 보면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많은 좋은 학원들이 많이 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용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에 걸맞게 학군들도 자체 내에 그리고 좋은 학원들도 사실 용산에는 과연 학원이 생길 만할 정도로 그런 학원터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긴 하지만 여하튼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용성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학군지로서도 뒷받침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현재 시세나 입지에 비해서 학군지가 좀 부족하지만 따라 올라온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남양주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신도시라는 자체가 붙으면은 일단 젊은 학부모들이 일수록 더 교육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 아파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중계동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도 좋은 학교들이 거긴 또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평준화에 좋은 고등학교들도 있어서 이런 지역에서도 비평준화에 좋은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만 잘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다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찾아보시면서 대치동 일변도 아니면 목동 일변도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시대에 진짜 100만 명 낳던 시대에서 25만 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에 학군의 이미지 위력도 그저 조금 퇴색을 하겠구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 서울 출산율 0.59인 시대인데 학군이 의미가 있냐? 그렇죠. 뭐 대학 자체가 뭐 의미 있냐? 물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제가 뭐 입시 전문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가장 좋은 선택지는요. 자녀 교육에 투자하시면서 그렇죠? 좋은 학군지에서 시스 차익을 노리시고 자녀를 의대나 서울대에 보내시는 전략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일찌감치 경제에 눈을 뜨게 기업 얘기들, 업종 얘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얘기, 그리고 뭐 MS의 샤티아 나텔라 얘기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 대화의 어떤 중심 테마를요. 자꾸 경제와 금융 얘기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하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